서방, 제발 그 의사 내 아들일지도 몰라. 내 30년 평생의 한이야. 제발 모른 척 해주게. 님이요? 어머님의 그 망상이 제 미래에 얼마짜리 손해를 끔채는지 아십니까? 꿈 깨시죠? 지우야, 우리 지우 맞지? 수술실 앞 복도를 가득 메운 절망 속에서 수연이 뱉어낸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심장마비로 죽어가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젊은 의사. 그의 얼굴, 그의 손짓, 그의 모든 것에서 30년 전 광안리 해변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들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의사는 피로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낯선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고 이들을 묶은 30년의 비밀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그 눈물의 사연을 시작한다. 새벽 3시 정각. 차수연은 또다시 그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났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치며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다. 꿈은 언제나 똑같았다. 회색빛 하늘과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인 1994년 8월 15일. 그날의 광안리 해변이 필름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꿈. 5살 지우가 작은 회전목마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다가 갑자기 자욱한 바다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장면. 아무리 목 놓아 울부짖어도, 아무리 모래사장을 맨발로 헤쳐나가도 결코 닿지 않는 그 작은 손. 수연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차가운 물 한 잔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편 태진을 깨우지 않으려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끝으로 살며시 걸어 서재로 향했다.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이 희미한 달빛에 아련하게 비쳤다. 남편 태진과 딸 서윤, 그리고 자신. 겉보기엔 부산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성공한 사업가의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수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30년이 지나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동이 있었다. 묵직한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8.15. 지우를 잃어버린 그날의 날짜. 금고 안에는 낡고 두꺼운 파일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실종 아동 찾기라고 빛바랜 글씨로 적힌 파일을 꺼내 묵직한 원목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에는 세월의 흔적에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오른손 약지가 선천적으로 살짝 휘어 있고 목덜미 뒤에 작은 나비 모양의 반점이 선명한 5살 아이, 한지우, 그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수연은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파일을 한 장씩 넘기자 30년간 피눈물로 모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운대 경찰서의 초기 수사 기록, 희미한 목격자들의 진술서, 거액을 주고 고용했던 사설 탐정들의 실망스러운 보고서, 전국의 아동보호시설 명단,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한 나이대별 몽타주 사진까지. 수연은 이 모든 자료의 글자 하나하나를 통째로 외울 정도로 수천 번을 반복해서 봐왔지만 오늘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또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마치 성지 순례를 하는 순례자처럼 경건하게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30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매년 지우의 생일, 광복절 아침에 쓴 편지들이었다. 올해의 편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우에게 올해도 너의 35번째 생일이 왔구나. 이제 정말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아빠를 닮아 듬직한 사업가가 되었을까? 아니면 책 읽기를 좋아했으니 학자가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혹시 엄마를 닮은 예쁜 아이가 있지는 않을까? 편지를 읽던 수연의 눈가에 결국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또 잠 못 자고 있었어요? 태진이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수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편지를 상자에 넣으며 파일을 닫았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려고요. 태진은 아내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그가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온 방식이었다. 대신 그는 수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일 병원 예약한 거 잊지 않았죠? 심장 스텐트 시술 받는 날이에요. 더는 미루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혜진식품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코앞인데 행사만 마치고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당신 평생의 수건이었잖아요. 의사가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약도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고. 태진은 말하며 품에서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수연은 그런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또 다른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를 잃고 이제 태진마저 잃게 된다면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걱정 말아요.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으니까. 태진이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빛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어두워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수연은 해운대 달맞이길의 한 카페에서 친구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진은 결국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시술을 다음 주로 미룬 채 회사로 출근했다. 수연의 마음 한편엔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지영을 만나는 이 오랜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다. 지영은 그녀에게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으니까. 카페 통유리 문이 열리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지영이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답게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하지만 수연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수연아,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또 그 꿈 꿨구나. 지영은 수연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자리에 앉았다. 30년 전부터 수연의 고통을 유일하게 온전히 함께 나눠온 단 한 사람이었다. 어젯밤에도 꿨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미치겠어. 수연이 찻잔에 온기만을 만지작거리며 힘없이 말했다. 지영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이것 좀 봐. 새로 개발된 인공지능 얼굴 복원 프로그램이야. 어린 시절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예측하는 거래. 화면에는 지우의 5살 사진을 입력한 결과가 떠올랐다. 35살이 된 한지우의 예상 모습. 수연의 숨이 멎는 듯했다. 오른쪽 눈가의 작은 점, 선천적으로 살짝 굽은 약지까지. 인공지능은 수연이 기억하는 아들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여 한 청년의 얼굴을 그려내고 있었다. 이런 얼굴로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수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때 카페 창밖으로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무리지어 지나갔다. 부산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들이었다.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혹시나 하는 30년간 단 하루도 놓지 못했던 부질없는 희망 때문에. 지영이 수연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잖아. 내가 변호사 일 하면서 보니까 15년 만에 가족 찾은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재회한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희망 잃지 마. 근데 지영아, 나 요즘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어. 만약 지우가 이제 와서 나타나면 날 원망하지 않을까? 왜 그 넓은 해변에서 내 손을 놓쳤냐고. 왜 30년 동안 자길 찾지 못했냐고. 왜 날 버렸냐고. 그렇게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수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지영은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지우도 분명 엄마를 찾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피눈물로 그리워했는지 알게 되면 절대 널 원망하지 못할 거야.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른 화제를 꺼냈다. 참, 한동철 소식 들었어? 수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굳어졌다. 지우를 잃게 만든 원흉이자 한때는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 그에 대한 감정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 기장 요양병원에 있는데 알코올성 치매 말기래 거의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그날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지만 않았어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수연아. 원망한다고 해서 지우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잠깐만. 사무실에서 온 전화야. 지영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카페 안을 보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우와 꼭 닮은 눈매였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이내 허탈하게 다시 주저앉았다. 아니었다. 그저 비슷할 뿐이었다. 이런 가슴 철렁한 순간이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다. 지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미안, 급한 사건이 터져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맞다. 다음 주에 실종 아동 부모님 모임 있는 거 알지? 같이 갈래? 응, 갈게. 거기 가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태진은 혜진식품 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최종 준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 때문에 좀처럼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는 주머니 속 약통을 만지작거리며 회의를 이어갔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십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아, 계속 진행하게. 이번 주 토요일이 행사인데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돼. 그때 태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스텐트 시술 예약 확인 문자.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행사 후 진행 희망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30년간 맨손으로 피땀 흘려 일궈온 회사의 가장 중요한 날을 놓칠 수는 없었다. 한편 수연은 집거실에서 딸 서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다. 엄마, 현석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자꾸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아빠 회사 지분이 어떻게 되냐고 캐물어요. 꼭 속물 같아요. 서윤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집안이 원래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 현석 씨 어머니도 병원 재단 이사라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약혼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소유욕도 너무 심해지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려고 해요. 숨이 막혀요. 수연은 딸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한동철도 처음엔 세상 다정했지만 결혼 후 서서히 폭력적인 본색을 드러냈었다. 서윤아,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해. 한번 잘못 선택하면. 수연이 말끝을 흐렸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진이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좀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살짝 문질렀다. 수연이 찬물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병원 예약도 미뤘죠. 태진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의사가 경고했잖아요. 알아. 기념식만 무사히 끝나면 바로 갈게. 그날 저녁 수연은 수영구에 있는 실종 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갔다. 매주 화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가는 곳이었다. 센터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있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8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던 김 선생님, 댁 아드님을 찾았답니다. 센터장의 말에 모두가 자기 일처럼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수연도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칼날 같은 부러움이 심장을 베는 듯했다. 언제쯤 자신에게도 저런 기적 같은 날이 올까?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연은 남천 성당에 들렀다. 매달 15일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러 오는 곳이었다. 작은 촛불을 켜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우리 지우가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성당을 나오는데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방금 요양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한동철이 잠시 루시드 모멘트가 왔었대.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밀려왔다. 도박 빚에 취해 지우를 데리고 나갔던 그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아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지우 얘기는 안 했대? 모르겠어. 금방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린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8시. 태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해 보여야 했다. 혜진식품 창립 30주년 기념식. 부산의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다. 여보, 약은 꼭 챙겼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태진은 웃으며 주머니를 두드려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약은 깜빡 잊고 침대 옆 협탁에 그대로 두고 온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으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었다. 태진이 도착하자 임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수연과 서윤도 아름답게 차려입고 테이블에 앉았다. 현석은 서윤 옆에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현석 씨, 오늘 좀 이상하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서윤에게 속삭였다. 서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부터 누구랑 계속 문자를 하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11시 정각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화려한 멘트에 이어 태진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저희 혜진식품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태진이 연설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칼로 찌르는 듯 느껴졌다. 왼쪽 팔로 찌릿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식은땀이 비 오듯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멈출 수는 없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도전을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점점 작아졌다. 단상 위에 물컵을 집어 들려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사장님, 김 비서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태진은 무릎이 꺾이며 앞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보, 수연이 단상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태진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호흡이 거칠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손에 시퍼렇게 힘줄이 돋아 있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자가 쓰러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서유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10분. 그 10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태진을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하십시오. 수연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휴대용 심전도 기기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급성 심근경색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부산 시내를 질주했다. 수연은 태진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지우를 잃고 이제 태진마저 잃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다. 태진을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수연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심장내과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학회 때문에 전부 부재 중이라고요? 그럼 응급의학과라도 강민준 선생님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다른 간호사가 말했다. 그래도 연락해봐요. 중환자 의학 전문의 자격도 있으시니까 이런 상황엔 그분밖에 없어요. 수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더욱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헐떡이며 달려왔다. 제가 강민준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준은 휴가 중이었지만 병원에 긴급 호출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모습이었다. 수연은 민준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급히 뛰어와서인지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가며 드러난 목덜미, 거기에 나비 모양의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수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지우의 특징과 정확히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남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 민준이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며 간호사들에게 폭풍처럼 지시했다. 심전도 다시 찍고 혈액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오세요. 스텐트 시술 준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연은 유리문 너머로 민준이 태진을 진찰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봤다. 그가 집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동작을 보이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린 지우도 긴장하거나 집중하면 늘 그렇게 귓불을 만졌었다. 민준이 응급처치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마스크를 벗으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민준의 눈동자 색깔까지 지우와 비슷해 보였다. 짙은 갈색의 빛을 받으면 살짝 녹색 빛이 도는 독특한 색.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독특한 억양이 있었다. 수연은 그 억양마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자신도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셨고 지금 즉시 응급 스텐트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연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봤다. 콧등에 있는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모든 게 지우를 닮아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수연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때 서윤과 현석이 급히 달려왔다. 서윤은 울면서 아버지를 찾았고 현석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빠는요? 우리 아빠 괜찮아요? 서윤이 민준에게 매달렸다. 민준은 서윤을 진정시키며 설명을 반복했다. 지금 시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직접 집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석이 갑자기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선생님, 심장내과 전문의는 맞으십니까? 응급의학과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의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잠시 현석을 바라보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환자 의학 세부 전문의 자격도 있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은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현석이 무언가 더 따지려 하자 수연이 막아섰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 남편 살려주신다는데. 중환자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계속해서 민준을 관찰했다. 그가 긴장하면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눈썹을 살짝 치켜드는 버릇,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저기, 선생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준이 돌아봤다. 네, 어머님. 혹시 선생님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요.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보육원이요? 혹시 어느 보육원인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서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수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못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과호흡이 시작된 것이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리 없다고, 그저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독이려 했지만 모든 징표가 너무나 명확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연락을 받은 지영이 와 있었다. 수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다. 수연아, 박 사장님 괜찮으시대?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 수연은 지영을 아무도 없는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다. 주변을 살핀 후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영아, 내가 지금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여기 남편 담당 의사가 지우를 너무 닮았어. 나비 반점도 있고 약지도 굽어 있고 귓불 만지는 버릇까지 똑같아. 지영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보육원 출신이래. 나이도 35살이고. 지영이 수연의 어깨를 꽉 잡았다. 수연아, 일단 침착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섣불리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그때 민준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시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였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꼭 살려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손을 안심시키듯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거부할 수 없는 친근함이었다. 지옥 같은 2시간이 흐르고 민준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번져 있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혔던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준이 설명하는 동안 수연은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피곤해서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는데 그 톤마저 어린 지우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내던 목소리와 비슷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남편이 살았어요. 수연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서윤도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마워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환자분은 1시간 후에 면회가 가능할 겁니다. 민준이 돌아서려는데 수연이 급히 불렀다. 저 선생님, 정말 감사해서 그러는데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서 쉬십시오. 제발요. 생명의 은인에게 커피 한 잔도 못 사드리면 제 마음이 평생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봤다. 그럼 10분 정도만요. 곧 회진 시간이어서.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가는 길 수연은 민준의 옆을 걸으며 그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걸을 때 왼발을 아주 살짝 끌듯이 걷는 버릇까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다친 후로 생긴 지우의 버릇과 똑같았다.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최대한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서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대답에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가족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살짝 어두워졌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 자랐거든요. 수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 했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민준이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이상한 건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바닷가 놀이터 같은 곳에서요. 노란색 회전목마가 있는. 수연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커피잔을 꽉 잡고 물었다. 그 꿈 자주 꾸세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병원 정신과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무의식 깊은 곳에 남은 진짜 기억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현석이 갑자기 나타났다. 화장실에 간다더니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깨어나실 시간 아닙니까? 현석의 차가운 시선이 민준을 날카롭게 훑었다. 민준은 시계를 보고 일어났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커피 감사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현석은 수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어머님, 왜 처음 본 의사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은인이잖아. 자네 장인어른 될 사람을 살려준 분인데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현석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통화하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병원 재단 이사로 계시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강민준이라는 의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수연은 불안해졌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며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응급실에 강민준이라는 의사가 있어
35살. 모든 특징이 지우와 일치해. 도와줘, 지영아. 지영의 답장이 바로 왔다. 알았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너도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수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이 돌아온 태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회진을 돌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도 보였다. 30년 만에 아들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 기적처럼 나타났다고 수연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 오전, 현석은 병원 행정동 3층에 있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어머니 최 이사는 병원 재단 이사로 병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현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이사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어머니, 강민준이라는 의사 아십니까? 응급의학과에 있다는데. 최 이사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화면을 보며 말했다. 강민준? 아, 있네. 3년 전에 우리 병원으로 왔고 실력은 아주 좋다고 소문났던데 왜? 그 사람 신상 정보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출신 학교나 가족 관계 같은 거요. 최 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 의사에게 관심이 생겼니? 서윤이 어머니가 그 의사한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세요. 뭔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최 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인사과장에게 연결해 강민준의 인사 파일을 즉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10분 후 파일이 도착했다. 특이하네. 가족란이 전부 비어 있어. 세빛 아동원 출신이라고만 되어 있고 출생 기록도 명확하지 않아. 현석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수상합니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죠? 실력 하나로 장학금 받아서 의대 다녔다고 하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그때 현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현석 씨, 어디야? 아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 지금 바로 갈게. 현석이 일반 병실로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다. 만약 강민준이 정말 차수연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 박태진의 막대한 재산이 자신과 서윤에게 돌아오는 대신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병실에 도착하니 태진이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수연과 서윤이 옆에서 그를 간호하고 있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현석이 예의 바르게 물었다. 태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그 강민준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좋더구나. 그 이름이 나오자 현석은 신경이 곤두섰다. 수연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 강 선생님이 회진 오셨는데 이상하게 낯이 읽더라. 어디서 한번 본 사람처럼 말이야. 태진의 말에 수연이 깜짝 놀랐다. 설마 태진도 무언가 느낀 걸까? 여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게 말이야. 참 이상하네. 분명 처음인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정기 회진 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민준이 차트를 보며 태진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 그런데 민준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숙이자 목 뒤에 나비 반점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현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선생님, 가족은 없으신가 봅니다. 늘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현석이 뜬금없이 물었다. 서윤이 당황해서 현석을 쳐다봤다. 현석 씨,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어떤 분들이 키우셨을까 싶어서. 민주는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네. 혼자 삽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현석의 집요한 질문에 민준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제 개인적인 일은 최서방. 수연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죄송합니다. 그냥 친근감이 들어서 그만. 현석이 능청스럽게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나간 후 서윤이 현석에게 화를 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강 선생님한테 무례한 질문을 하는 거야? 무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네 어머니가 처음 본 의사한테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이잖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은인이니까 그렇지. 아빠를 살려주신 분인데.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태진이 중재했다. 그만들 해. 병실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날 저녁 수연은 지영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나섰다. 지영이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연이 병원을 나서는 것을 본 현석이 몰래 그 뒤를 따랐다. 수연과 지영이 만난 곳은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다. 현석은 옆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수연아, 1994년 8월 15일 해운대 경찰서 실종 신고 기록을 전부 찾았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보육원 명단도 확보했고 지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현석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실종 신고라니. 그럼 정말로 차수연에게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날 실종된 아이가 5살 남자아이였어. 이름은 한지우.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인근 영도에 새빛 아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1994년 8월 말에 신원 미상의 5살 남자아이가 입소한 기록이 있어. 시기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 수연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보육원 아직도 있어? 응, 있어. 내일 당장 가볼 거야? 현석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서윤의 어머니에게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혹시 강민준이라는 의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확실해졌다. 현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즉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준이라는 의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 기록부터 주변 인물까지 모든 것을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서윤이 아버지 옆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다. 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윤아, 현석이랑은 잘 지내고 있니?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요즘 현석 씨가 너무 이상해요. 예전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약혼하고 나서부터 집착이 너무 심해졌어요. 집착? 네. 제가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전부 다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우리 집 재산 얘기도 하고요. 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집안이 병원 재단 쪽이라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강민준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 정말 창피했어요. 그때 민준이 야간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다. 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걸 깨웠나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앉아 있었어요. 태진이 민준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다. 선생님, 혹시 1994년쯤에 이 근처 부산에서 살지 않으셨나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5살이었으니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5살, 태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때 무언가 기억의 편린 속에서 번뜩이는 게 있었지만 안개처럼 희미해서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9시
수연과 지영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새빛 아동원 앞에 서 있었다. 30년 전과 달리 건물은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정문 옆에 거대한 은행나무만은 그 시절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는 1994년에 이곳에 입소했던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원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낡은 철문이 열렸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자신을 최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1994년이면 제가 막 여기서 일을 시작했을 때네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지요? 수연이 지우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최 원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아이, 혹시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지 않았나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네, 맞아요. 기억하십니까?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오래된 사무실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캐비닛이 보였다. 최 원장이 그중 하나를 열어 낡은 파일을 꺼냈다. 경찰이 미해결 사건이라고 해서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죠. 이 아이예요. 파일을 열자 어린 남자아이의 입소 기록 사진이 있었다. 지우는 아니었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입소 날짜가 1994년 8월 28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름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엔 충격 때문인지 말을 전혀 못했어요. 기억을 잃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가 민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민준.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영이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나요? 경찰이 데려왔어요. 부산역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누군가 발견해서 신고했대요. 최 원장이 서류를 넘기다가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 여기 있네요. 최초 신고자 이름이 박태진 씨라고 되어 있네요. 수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박태진. 자신의 남편 태진이 30년 전 지우를 발견한 사람이었다니. 혹시 이 아이의 소지품도 남아있나요? 네, 있어요. 최 원장이 창고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왔다. 안에는 달아빠진 작은 운동화와 찢어진 티셔츠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티셔츠를 들어 올렸다. 옷깃 안쪽에 희미하게 바랜 글씨가 보였다. 그녀가 직접 수놓은 아들의 이니셜 HJW. 이거 제가 수놓은 거예요. 수연이 끝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명백한 흔적이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영이 대신 물었다. 최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18살 되던 해에 독립했어요. 의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만 들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영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현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조사 보고서를 가져왔다. 현석은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그를 만났다. 강민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빛 아동원 출신이 맞고 18살에 자립해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사람은 입양 기록이나 친부모를 찾으려는 시도를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성인이 된 후에 한 번쯤은 시도하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현석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강민준이 차수연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머릿속으로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병실로 돌아온 현석은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너희 어머니 예전에 한 번 결혼한 적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맞아. 아빠 만나기 전에. 근데 그건 왜? 그때 아이도 있었어?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현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장모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강민준이 정말 상속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전에 먼저 손을 써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야간 당직 중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떠올랐다. 바닷가, 노란 회전목마,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왜 요즘 들어 그 꿈이 이렇게 자주 떠오르는 걸까?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동료 의사가 들어왔다. 강 선생, 아직 안 잤어? 네, 선배님, 잠이 잘 안 오네요. 너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이상하게 어릴 때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선명하지는 않은데 뭔가 아주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동료가 커피를 타며 무심하게 말했다. 가족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요즘은 DNA 검사도 있고 방법 많잖아. 생각은 해봤는데 이제 와서 찾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결국 날 버린 사람들인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수연은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지영이 운전대를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수연아, 이제 거의 다 찾았잖아. DNA 검사만 하면 확실해질 거야. 근데 어떻게 검사를 해? 다짜고짜 찾아가서 검사하자고 하면 날 미친 사람 취급할 거야.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한 수연은 남편 태진이 아들의 최초 발견자였다는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신의 뜻인가?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구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태진의 퇴원날이었다. 병실에 들어가니 태진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여보, 몸은 정말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전부 강민준 선생님 덕분이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수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민준이 퇴원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박태진 환자분.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시고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때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태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수연은 30년의 시간이 한 점으로 모이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남편 태진은 2번이나 민준을, 아니 지우를 구한 것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의 제안에 민준이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아주 좋거든. 수연은 남편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기대감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민준을 더 관찰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그때 현석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너무 부담드리지 맙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윤이 현석을 째려봤다. 오빤 왜 자꾸 막아? 아빠가 은인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다는데. 둘 사이에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려는 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 괜찮을 때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현석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병실 밖 복도로 나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DNA 샘플을 채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수연은 지영과 함께 공인 DNA 검사 기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보육원에서 가져온 지우의 베넷 저고리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옷에 남은 침 흔적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 샘플이 필요합니다. 검사원이 설명했다.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다. 어제 태진의 외래 진료를 할 때 민준이 앉았던 의자에서 몰래 주운 것이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그 시간이 1년처럼, 아니 1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검사기관을 나온 수연과 지영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수연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곧 알게 되겠네. 정말 우리 지우가 맞는지. 지영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근데 수연아, 만약 정말 지우가 맞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엄마다라고 하면 그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연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다. 민준이, 아니 지우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30년간 홀로 고통스럽게 자랐을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한편 병원에서는 현석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민준의 당직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청소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청소 직원이 물었다. 현석이 능청스럽게 웃었다. 아, 강민준 선생님께 전할 게 있어서요. 메모 좀 남기려고 합니다. 청소 직원이 나가자 현석은 재빨리 민준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있는 빗이 있었다. 현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았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이 들어온 것이었다. 최현석 씨,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의 얼굴에 당황과 불쾌감이 동시에 스쳤다. 현석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 아버님께서 감사 인사를 꼭 전하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현석을 바라봤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현석이 나간 후 민주는 책상 위를 살펴봤다. 누군가 뒤진 듯한 미세한 흔적이 있었다. 빗도 원래 놓여있던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다. 민주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서유는 현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현석 씨,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서윤의 갑작스러운 말에 현석이 놀랐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오빠, 요즘 너무 이상해. 계속 우리 엄마 감시하고 강민준 선생님 뒷조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난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강민준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데? 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내 어머니한테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아마 강민준일 거야.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뭐라고? 그게 무슨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네 어머니가 그 의사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희 집 재산 절반이 그 사람 차지가 될 수도 있어. 서윤은 충격과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현석의 반응이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재산 걱정을 먼저 하다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돈이 더? 서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망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현석 씨,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너무 실망이야. 서윤이 레스토랑을 나가버렸다. 현석은 주먹을 꽉 쥐고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 시각 DNA 검사기관에서는 긴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검사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다. 보안 담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태진의 정기검진 날이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지우를 떠올리게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수연을 발견하고 먼저 인사했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미소 지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남편이 아주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검진 받으러 오셨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수연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때 현석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서윤이는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석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선생님, 어제 제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직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것 말입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현석을 바라봤다. 일부러 수연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당직실에는 왜 들어갔어요? 수연이 의아하게 물었다. 현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메모를 남기려 했는데 마침 선생님이 오셔서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듯했다. 수연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진료실에서 태진을 진찰한 의사가 말했다.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십니다. 강민준 선생님께서 수술을 정말 잘하신 덕분입니다. 그 선생님, 실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젊은 나이에 벌써 부과장 승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죠. 태진은 민준에 대해 들을수록 호감이 생겼다. 무언가 알 수 없이 강하게 끌리는 것도 있었다. 한편 지영은 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윤지영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DNA 검사기관 직원입니다. 어제 의뢰하신 검사건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문제요?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막았지만 의뢰인 신변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즉시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큰일 났어. 누군가 DNA 검사를 방해하려고 했대.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현석은 병원 재단 이사회 특별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의 어머니 최 이사와 병원 이사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강민준의 인사 파일과 함께 사설 탐정이 조사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 의사가 정말 박 사장 부인의 잃어버린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 이 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네. 최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강민준을 다른 병원으로 정근시키는 건 어떤가? 지방 분원으로. 이 사장이 제안했지만
현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오히려 의심만 살 겁니다.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검사 결과 조작은 실패했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한편 수연은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이 알려준 해킹 시도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로 위장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차수연 씨 맞으시죠? 이거 받으시고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봉투를 받아든 수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택배 기사가 떠난 후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수연이 DNA 검사 기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시오.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수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지영에게 전화했다. 지영아, 큰일이야. 누군가 날 협박하고 있어. 지영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수연은 망설였다. 아직 민준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애꿎은 민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으니까. 병원에서는 민준이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 환자 차트가 갑자기 사라지고 수술 일정이 멋대로 바뀌고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강 선생, 너 조심하는 게 좋겠어. 위에서 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 무슨 얘기 말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가 환자 보호자랑 부적절한 관계라는 둥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민주는 황당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대체 누가 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 그날 저녁 서유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저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그게? 현석 씨가 그러는데 엄마한테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태진도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다.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맞아, 30년 전에 지우를 잃어버렸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엄마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왜 지금까지 저한테 숨기셨어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무 아파서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 태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여보,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어. 그때 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1994년 부산역. 울고 있던 작은 아이. 하지만 아직 그 기억은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날 현석은 병원 이사회에 특별 안건을 상정했다. 강민준의 근무 태도, 불량과 부적절한 처신 문제를 거론하며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었다. 근거는 희박했지만 최 이사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안건은 일사천리로 받아들여졌다. 민준은 인사위원회에 불려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강민준 선생님, 최근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의 말에 민준은 어이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민준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아주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민주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정직 일주일이라는 터무니없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었다. 근거도 없는 모함이었지만 병원 이사회의 압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때 수연이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민주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푹 쉬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 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니.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그때 갑자기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응급 상황, 코드 블루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심정지 환자 발생. 중환자실 박태진 환자. 심정지 발생. 간호사가 뛰어오며 소리쳤다.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태진이, 남편이 다시 쓰러진 것이었다. 수연과 민주는 동시에 중환자실로 뛰었다. 중환자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의료진이 태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는 아무런 파동 없이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서윤이 복도에서 오열하고 있었고 현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민준이 외쳤지만 인사과장이 그를 막아섰다. 강민준 선생님은 현재 정직 중이십니다.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민준이 분노했지만 병원 규정은 엄격했다. 그때 담당 심장내과 교수가 밖으로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데 저희 병원에 지금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수연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윤이 엄마를 부축하며 울부짖었다. 다른 의사는 없어요? 우리 아빠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중환자의학 전문의입니다. 이 수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규정상.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그를 돌아봤다. 그때 현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정직 처분받은 의사가 수술한다고요?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민주는 현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의사 면허를 걸고서라도. 그 순간 수연이 일어나 민준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선생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절박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담당 심장내과 교수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강민준 선생님, 같이 들어가시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복을 갈아입으러 갔다. 현석이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강민준이 기어코 수술을 하겠대요. 최 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막아야지. 만약 실패하면 의료사고로 몰아가고 성공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면 돼. 어느 쪽이든 우리에겐 손해볼 것 없어. 하지만 이미 민주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수술복을 입은 그의 넓은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왜인지 모르게 아들 지우를 떠올렸다. 내 아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면 꼭 저런 모습이었을까.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윤은 현석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현석의 태도에 완전히 실망하고 정이 떨어진 것이었다. 현석 씨, 우리 얘기 좀 해.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석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돌아봤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우리 아빠 생사가 걸린 이 순간에도 당신은 강민준 선생님을 견제하고 음해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가족?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대체 뭐예요? 핏줄보다 재산을 지키는 게 가족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봤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석 씨, 우리 그만해요. 이 약혼 없던 걸로 해요. 현석이 놀라서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지? 일단 진정해. 서윤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니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단 하루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진 지 3시간이 지났다. 대기실에서 수연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서윤은 엄마 옆에 앉아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현석은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이며 계속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 지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연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생사가 걸려 있는데 검사 결과라니.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빨리 봐야 해. 누군가 또 조작하려고 시도했었대. 검사기관에서 원본을 직접 가져왔어.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열어볼 수가 없었다. 만약 민준이 정말 지우라면 지금 수술실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지영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 1994년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했는데 박태진 사장님이 부산역에서 아이를 발견해서 신고한 게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이 바로 박 사장님 첫 부인이 돌아가신 날이었어. 병원 기록으로 확인했어.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얽히고 설켜 있을 수가 있을까? 남편 태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날 지우를 구했고 이제 그 지우가 태진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민준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태진의 심장은 예상보다 손상이 훨씬 심했다. 관상동맥 3군데가 완전히 막혀 있었고 심근의 일부가 괴사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담당 교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강 선생, 이건 너무 위험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인지 모르게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들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진 빚을 이제야 갚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수술을 하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낯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끄러운 기차역, 누군가의 따뜻하고 넓은 품, 그리고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한편 현석은 병원 이사장실에 있었다. 어머니와 이사장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수술이 실패하면 의료사고로 몰아가면 됩니다. 성공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고발해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면 되고요.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현석의 표정은 복잡했다. 서윤과 헤어진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현서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싹을 잘라내야 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현석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엄마,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환자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현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의 말이 계속 귓속을 맴돌았다. 가족이 뭐냐고, 재산이 전부냐고. 대기실로 돌아온 현석은 수연이 서류를 읽고 있는 것을 봤다. 수연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이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다. 99, 9%. 정말 우리 지우가 맞았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만에 확인한 아들의 존재였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수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윤도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환자분은 곧 깨어나실 겁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민준이 설명하는 동안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과 인사과장이 나타났다. 이사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준 선생,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소. 정직 중 무단 의료 행위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니까. 수연이 급히 그들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다. 민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한지우라고요. 병원 복도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연이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가늘게 떨렸다. 민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수연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30년 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어린 지우가 광안리 해변의 노란 회전목마 앞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네, 원래 이름은 한지우였어. 5살 때 엄마가 널 잃어버렸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아 헤맸어.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차가운 벽에 기대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그동안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파편적인 장면들, 노란 회전목마,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도 병원 규정은 규정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잠깐만요. 지영이 앞으로 나섰다. 변호사 특유의 당당하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저는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강민준 선생님의 법적 대리인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최현석 씨와 병원 측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영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계속 말했다. 최현석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증거,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시도한 정황, 그리고 병원 이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징계를 내렸다는 내부 관계자의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나왔다. 환자분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보호자분을 찾으십니다. 수연과 서윤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민준도 따라가려 했지만 아직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을 뗄 수가 없어 복도에 멈춰섰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환자가 그 어머니의 남편이라니. 중환자실에서 태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초점을 맞추려 애쓰다가 수연과 서윤을 발견했다. 여보, 서윤아.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수연이 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강민준 선생님이 당신을 살렸어요. 그리고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기막힌 운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태진이 힘겹게 말했다. 꿈을 꿨어. 1994년 부산역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태진의 눈빛이 갑자기 맑아졌다. 무언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 같았다. 그 아이, 혹시.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강민준 선생님이 우리 지우예요. 당신이 30년 전에 구해준 바로 그 아이가 이제 당신을 구해준 거예요. 태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날 선의로 구해준 작은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복도에서 민주는 보육원 최 원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이었다. 네, 원장님, 맞아요. 강민준. 1994년 8월에 입소했고요. 최 원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준아, 늘 궁금해했잖니. 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야 찾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정말. 민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아니, 이젠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니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진심으로.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생긴 것이었다. 한편 현석은 이사장실에서 어머니와 대치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꼴이 이게 뭐야.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틀렸었는지.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서윤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로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었다. 검찰 조사받게 되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현석은 대답 없이 이사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다. 지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최현석 씨, 내일 검찰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한테 전해주십시오. 정말 미안했다고. 현석이 쓸쓸히 병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저녁 무렵 민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붉게 물드는 부산항의 노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년간 단단하게 자신을 지탱해왔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준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수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절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질문에 수연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30년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으니까. 그날 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널 데리고 나갔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중이었는데 부산역 화장실에 널 잠시 숨겨두고 도망쳤다고 하더구나. 다시 돌아왔을 땐 네가 이미 없어진 후였고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제 아버지는 한동철이라는 사람이야. 지금은 기장요양원에서 알코올성 치매로 투병 중이래. 이미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 민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원망해야 할 대상조차 이미 스스로 무너져버린 것 같았다. 박태진 아저씨가, 아니, 아버님께서 절 구해주신 거군요. 그래, 그날이 태진 씨 첫 부인의 기일이었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에 운명처럼 널 구한 거야. 그리고 30년 후에 제가 그분을 구했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좀 힘듭니다. 민준의 솔직한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몇 달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서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엄마, 오빠, 아빠 일반 병실로 옮겨졌대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요. 세 사람은 함께 병실로 내려갔다. 태진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민준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 선생.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태진이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 그 손을 잡자 태진이 꽉 쥐었다. 고맙다. 2번이나 내 생명을 구해줘서, 그리고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외로웠던 그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다. 표정이 아주 밝았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원 이사회에서 최 이사가 해임됐대요. 그리고 민준 씨 정직 처분도 공식적으로 취소됐고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영이 계속 말했다. 검찰에서 최현석 씨와 병원 이사진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대요. 불법 정보 수집과 직권 남용 혐의로요. 최현석 씨는 이미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고 하네요. 서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난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철 씨 소식이 있어요. 수연이 긴장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의식이 돌아왔었대요. 그리고 지우 이름을 불렀다고.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만나보실래요? 아직 요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민준은 깊이 고민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요는 안 할게. 네가 결정하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볼게요. 제 과거를 제대로 마무하려면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수영과 함께 기장에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각자의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그들을 안내했다. 오늘은 상태가 좋으세요. 의식도 비교적 맑으시고요. 병실 문 앞에서 민주는 잠시 멈춰섰다. 문을 열자 창백하고 앙상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동철이었다. 한때 젊고 건장했을 그가 이제는 뼈만 남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동철이 민준을 보자 텅 비어 있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떨리는 손을 뻗었다.
지우야, 정말 내 아들 맞니? 민주는 침대 옆의자에 앉았다. 복잡한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네, 저예요. 동철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아빠가 다 잘못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공허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건강하세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철이 간절하게 손을 뻗었지만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수연이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일주일 후 태진은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실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로 가득했다. 민준이 회진을 왔다. 이제는 정직이 풀려 다시 당당하게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퇴원 축하드립니다. 민준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태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그들은 서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지우라고 불러야 하나? 민준으로 불러주세요. 30년간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수연이 짐을 정리하며 행복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윤도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대요. 오빠도 오늘 꼭 같이 가야 해요. 우리 가족 첫 공식 식사인데 빠지면 안 되죠. 서윤의 말에 민준이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진이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아, 그날 부산역에서 널 처음 발견했을 때가 생각나. 작은 아이가 혼자 벤치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 민준이 조용히 들었다. 성호가 계속 말했다. 그날은 내 첫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 병원에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기차역에 갔는데 거기서 널 만난 거야. 그래서 널 경찰서에 데려다 준 거란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군요. 그때 네가 내 손가락을 아주 꽉 잡았어. 마치 놓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구나.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진수성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연이 민준의 밥그릇에 뜨거운 미역국을 떠주며 말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아들. 30년간 단 한 번도 못 차려준 생일상이야. 민준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엄마의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걸까?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다. 식사 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이 나가보니 현석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서윤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밖으로 나갔다. 현석이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너희 어머니께 전해드려. 내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수집했던 자료들이야. 검찰에 제출한 것 말고 남은 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봉투 안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보유권 기록들이 있었다. 비록 불법적으로 수집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현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현석 씨.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자. 현석이 쓸쓸히 돌아섰다. 그의 어머니는 구속되었고 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돌아온 서윤이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오빠 어릴 때 사진이래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보육원에서 찍은 6살 민준의 사진이었다. 이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린 지우와 똑같았다. 이 사진이 어디서? 현석 씨가 줬어요. 사과하면서요. 민준도 사진을 보며 놀랐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다. 수연이 미리 준비해둔 방에는 이미 그를 위한 새 옷과 물건들이 가지런히 채워져 있었다. 30년 동안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다. 침대에 누운 민준은 낯선 천장을 바라봤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겼고 돌아올 집이 생겼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떠올랐다. 노란 회전목마와 여자의 목소리,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엄마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다. 동료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이제 병원 사람 모두가 그의 기구한 사연을 알고 있었다. 강 선생. 아니, 이제 강 부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민준의 부과장 승진이 정식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실력과 인품을 모두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였다. 민준은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회진을 시작했다.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30년의 길고 외로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1년 후 2025년 8월 15일. 민준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31년이 지난 날이었다. 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운대 앞바다 위로 눈부신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날이 그녀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었다. 거실로 나가니 민준이 이미 나와 있었다. 병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지난 1년 사이에 그는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 수술 있어? 수연이 물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전에 큰 수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머니?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니. 오늘이 제가 진짜 가족을 되찾은 날이잖아요. 비록 31년이 걸렸지만요. 민준의 말에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때 태진과 서윤도 거실로 나왔다. 다들 일찍 일어났네.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가? 태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1년 전 수술 이후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그 누구보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해요. 우리 가족 기념일이잖아요. 서윤이 제안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현석과 헤어진 후 잠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극복하고 더 단단해졌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이도 시간 괜찮니?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끝내고 오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지극히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수술 준비를 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불과 1년 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공허하게 살았던 시절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는 강민준이면서 동시에 한지우이기도 했다. 두 개의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진 비로소 완전한 자기 자신이었다. 오후에 지영이 수연을 찾아왔다. 손에는 예쁜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축하해, 수연아. 오늘이 진짜 지우가 돌아온 날이잖아. 지영의 축하에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30년 동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찾아 헤맸던 친구였기에 그 기쁨도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고마워, 지영아. 네가 없었으면 난 아마 평생 지우를 못 찾았을 거야.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현석은 집행유예를 받고 부산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의 어머니 최 이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은 새로운 이사진으로 개편되었고 민주는 최연소 부과장이 되어 병원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데 한동철 씨는 어떻게 됐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대. 마지막까지 지우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비록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끝났으니까.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은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에 모였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제가 건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네 개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수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태진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서윤이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준이 수연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포장을 뜯어보니 액자에 넣은 사진이었다. 오늘 레스토랑 앞에서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다. 뒷면을 보세요. 수연이 액자를 뒤집자 민준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다. 31년을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사랑하는 아들 지우이자 민준이가.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태진과 서윤도 함께 울었다. 그들은 반짝이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서서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30년의 길고 아픈 여정이 끝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운명은 때로 잔혹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서재의 금고를 열었다. 30년간 보물처럼 보관했던 실종 아동 파일을 꺼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의 유물이었다. 대신 그 자리에 오늘 찍은 따끈따끈한 가족 사진을 넣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문득 창밖을 보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지켜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따뜻한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